상당히 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름에 휴가의 마지막이 잘하게 있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가신 걸 보면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정길 교수님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진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실질적인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인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도산 절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진 사태, 우리가 사태라고 부를지 하여튼 한진의 도산이 생긴 지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이 됐으면은 우리가 탈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나간 일을 그냥 지나버리고 잊혀버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진해운이라는 것은 또 연이 이 해운회사의 사실 하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해운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초의 그런 장기선 해운선사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긴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봄에 윤민현 박사께서 이제 한진해운의 실현과 도전이라고 해갖고 한국 해운의 실현과 도전에서 이제 책자를 하나 내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진해운의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역사부터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또 오늘의 백서는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이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한진해운이 왜 도산에 이르렀는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산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서 혹시 한진해운의 경우에 회생 가능성은 어떻겠는가. 이제 아마 이 두 가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과연 정기선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회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산 정기선사의 경우에는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100%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구조정을 통해서 이런 데 가지를 말았어야지, 일단 도산 절차가 진행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좀 회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 경쟁 체제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화주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한 회사에 대해서 물건을 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줄 회사 채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거에 물건을 실어주는 화주가 없으면은 그 회사가 회생하기는 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더 2016년도 봄에 논의가 됐을 때 좀 더 그때라도 사전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또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네 분의 토론자께서 경영적인 측면 또는 도산법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아마 5시로 알고 있는데 대개 토론하시는 분들께 한 10분 내외의 발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이라든가 또는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한국물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정태원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류 쪽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마 여기 한 교수님 발표에도 좀 발표하는 백서 작성에도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은 한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 교수님은 주로 이제 금융 또는 도산 분야의 변호사도 오래 역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대 로스쿨에서 교수로서 역임하고 계십니다. 옆에 또 황진희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진희 박사님은 KMI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수 이사님
그리고 또 이사님은 한진해운의 보험법무팀장을 역임을 하셔서 아마 한진해운의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이것은 잘 아실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를 정 교수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운물리학회 회장 정태훈 교수입니다. 특별히 해운물리학회를 맡고 있고요. 또 오늘 두 분의 김영 교수님과 한종일 교수님의 경영정책 분야와 법제도 분야 분야를 이렇게 쭉 리뷰하면서 또 저도 이 연구에 이 백서 파산 한진해운 파산 백서에 인발하고 있었지만 또 들으면서 또 색다른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고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산백서에 인발되면서 쭉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약 횟수로는 2년인데 조금 제가 느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한진해운의 파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또 해외에서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어떻게 조금 다를까, 이 파산 백서에 일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해운물리학회 또 회장으로서 우리 해운물리학회에서 그러면 이러한 해운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순서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진해운의 파산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2년 동안 저도 한번 리뷰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누구보다도 그런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여기에 많은 원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반문해 봤을 때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까 저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불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누구도 한진해운이 과연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을까?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본 겁니다. 한진해운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세계 7위의 해운 선사였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약 우리나라 GDP 대비 2.5%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2016년 기준으로 39조, 매년마다 39조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왜 이 회사가 파산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여기 계신 아무도 저도 파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당시 2016년도에 그 채권단과 산업은행에서의 이러한 자율협약 추진이 진행될 즈음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한진해운이 파산할까 그거에 대한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통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건데요. 한진해운의 CEO 또 정부, 해수부 또는 여러 가지 해운 시황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만 실제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책임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또는 실무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했다면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비도 했고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죄송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요 나눠드린 책자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두 분의
두 분의 교수님의 코멘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본의 6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실어놨는데요. 일본의 후가타와 전 가와사키 라인 임원의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산업은행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을 지지하며 한진해운을 구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코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난양 대학교의 두루 교수께서 한 말 중에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로 컨테이너 선사의 위기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사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모르는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내부에서 생각하는 이 시각과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기사를 조금 새롭게 요 두 개의 어떤 내용들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요. 역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16년도에 서울 파이낸스 신문에서 현대상선발 리스크 확산, 한진해운의 불똥. 역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한진해운의 불똥이 튄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매스컴에 의해서 또 해외 교수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8월 19일 데일리안을 보면은 대우조선 해양, 한진해운과 희비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 한진해운이 대우조선해양과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이런 채권단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해양들에 비해서 조금 불합리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도 아까 앞에서 잠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이러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한진해운 관련된 분들을 몇 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이 일들이 혹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결정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기사를 한번 저희가 봤더니 또 역시 경향신문 11월 9일 날 한진해운 해체 수순 아니 청산 최준실 씨와 청와대 개입 외부 안철 시인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신문에서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한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우리들이 이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실무자 또는 CEO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한진해에 대한 막연한 어떤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벌써 아주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우리가 미리 만약에 파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한 30-40% 정도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과거같이 동등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외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서 또 여러 단체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피해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KMI도 그렇고 또 일부 교수님들도 논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발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어떤 논문을 봐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파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둔 논문이나 또는 보고서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KMI에서 최근에 한 5조 정도를 뭐 얘기를 해서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어떤 기회들을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이런 앞으로의 이런 경제적 부정적 어떤 효과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연구, 이런 연구도 이런 해운물리학에서 또 관련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토론되고 논의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해운물리학회에서는 앞에서 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운 시황이라든가 또는 예측 관련된 논문들도 저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한진해운 이런 사태에 관련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학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서 당장에는 앞으로 추계학술대회 또 내년에는 국제학술대회에 주요 이슈로 다뤄서 지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더 큰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인현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도산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현 교수님이 해상법의 이제 전문가로서 해상법의 시각에서 한진 해운 사건을 계기로 도산법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하셔서 평소에 이 도산법의 실무나 학계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이슈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도산법 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대체로 김 교수님하고 같은 연구진으로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약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한 5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이 필요한지 문제. 두 번째는 이제 BBC-HP 금융 채권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세 번째는 이제 국제도산 문제입니다. 스테이 오더 등 국제도산 문제고, 네 번째는 도산 절차 개시 후, 회생 절차 개시 후 금융, 개시 후 금융 또는 DIP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기업 구조 조정, 또 조기 회생 절차 신청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산 해지 조항에 관해서는 그 자료집의 슬라이드 7면을 보시면 두 번째 김인현 교수님 세션의 페이지 4의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 여기 연구 결과에 그 얼라이언스 로부터 이제 퇴출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회생 절차 신청을 이유로 퇴출이 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산 해지 조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도산 절차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도산 절차 개시되는 경우 그 채무를 다 잘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 절차 신청이나 개시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관해서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몇 년 전에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관해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적용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미행한 상태에서의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산 해지 조항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해석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펜오션 사건에서 펜오션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브라질의 회사하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었고 브라질 회사는 펜오션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장기 운송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장기 운송 계약의 준법법은 영국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법원에 가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가 다투어졌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양 당사자를 대리한 각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 한 사람은 한국법상 도산 해지 조항은 유효하다. 한 사람은 무효이다. 동일한 계약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론적인 당부를 떠나서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대로 쌍방미의 적어도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 조항을 무효화하는 입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국 법원은 한국법상 도산해지 조항이 무효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장기운송 계약의 준법법은 영국법이니까 이 문제는 영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영국법상은 도산해지 조항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종래 이런 실체법에 관해서 도산 절차와 관련된 실체법에 관해서 도산 절차 개시국 법원의 개시국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일반 원칙이 도산 절차 개시국이라는 게 자국의 법원에서 도산 절차가 개시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 영국 법원이 봤을 때 한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한국 법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 얼마 후에 뉴욕 주법을 중거법으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뉴욕 주 법원이 한국법상 도산해지 조항이 무효인 것은 맞는데 이 라이센스 계약의 중거법은 미국 뉴욕 주법이고 미국 뉴욕 주법상 도산해지 조항은 유효하다. 그래서 역시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김인영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국내 입법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해운 회사들은 김인영 교수님의 평소 주장하시는 대로 중거법은 한국법으로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BBCHP 금융 채권의 취급에 관한 건데 슬라이드 14면을 보시면 BBCHP 선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 회사들이 선박 확보를 하는 방법 중에서 BBCHP 선박 금융에 의한 것이 70% 이상인데, 이 BBCHP 선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제 해운 선사의 경우에는 편의 취적국에 SPC를 세우고 이 SPC가 선박을 소유하고 돈도 SPC 명의로 빌리고 이 SPC가 국내 해운사에게 용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의 취적국에서 설립된 SPC를 이용해서 이런 BBCHP 금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의 취적국을 제대로 이용하는 본래 조세나 행정 규제의 이제 부담 이런 거 외에 사실은 금융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용선회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SPC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용선회사의 도산 절차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제 구조의 목적인데, 사실은 이제 해운회사의 회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선박의 회수를 제한하는, 적어도 해운회사의 회생에 꼭 필요한 선박들은 묶어서, 그 묶는 방법은 뭐 회생담보권으로 구성하던
김인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자회생 보호 58조를 유연하게 적용하던 이제 선박의 회수를 통제하는 그런 조치가 이제 해석상 또는 입법상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걸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선박 금융을 BBCH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SPC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기존의 법리로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회생에 필요한 BBCH 선박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채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는 함부로 배를 못 가져나가게 하는 것을 출발으로 해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7면에 국제도산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스테이 오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테이 오더라는 것은 우리나라 회생 절차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이런 일체 채권 행사가 이제 금지되고 또 중지됩니다. 이런 같은 효력을 외국에 나가서 외국 법원으로부터 이 스테이 오더를 얻음으로써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 회생 절차를 보면 그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중지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 조정이 회생 계획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스테이 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는 기능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죠. 채권 행사,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막는 것이고 이 스테이 오더가 마치 모든 것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생 절차에서 얻는 것은 결국은 채무 감면이죠. 그래서 외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회생 법원에서 인가된 채무 감면, 그러니까 회생 계획상의 채무 감면이 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 오더는 단지 절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법원이 상당히 준거법,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외국 도산 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돼도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무의 면제는 영국법에 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최근에 2018년에 그 유럽의 한 국가에서 우리의 회생 절차하고 비슷한 계획에서 채무 감면이 됐는데 이것에 관해서 영국 법원의 영국의 채권자들이 그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채무가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영국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회생 절차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서 채무 감면을 받더라도 영국에 혹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 법원에서 또 도산 절차를 같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계약은 중국법을 한국법으로 아니면 최소한 영국법이 아닌 다른 나라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19면에 DIP 금융 부분인데요.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신규 신용 공여가 일어나면 무담보 공익채권 중에는 이제 가장 우선 면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파산 절차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라고 하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입법이 의원 입법에 의해서 수년 전에 들어가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회생 절차 진행 중에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파산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 현재 회생 절차에서의 법조항 가지고는 충분히 보장이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파산 절차에서도 최우선권, 무담보 채권 중에는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무담보로 신용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도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 중에 이렇게 신규 신용 공유를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회생 절차 종결 단계에서 이런 금융을 제공하면서 그걸 가지고 채무를 다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DIP 금융은 기간 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26면의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 이와 관련해서 조기 기업 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아까 발표하신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진 해운 사건을 보면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제때의 기업 구조 조정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를 선택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기업 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이것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병행되고 있는데요. 심하게는 아주 채찍을 강하게 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산 사유가 있을 때, 도산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도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해당 회사의 이사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럽의 국가들은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기업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은 이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법상의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접근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최근 도산에 근접한 회사의 이사의 주의 의무에 관해서 도산법의 규정을 하자. 그래서 도산법 입법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우리는 회사법의 해석상 도산에 근접한 회사가 조기에 구조조정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은 되지만 별로 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입법을 도산법이나 회사법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끝으로 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정기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용평가 결과 C등급, D등급의 경우에는 회사가 그런 통지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필요한 여신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법상의 신용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이사가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은행 쪽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초법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조목조목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입니다. 예, 오늘 한진해운 파산백서 연구 결과 발표회를 하는데요. 상당히 좀 섭섭한 그런 기분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케마에서 한진해운 파산 전에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많은 노력을 좀 했지만 상당히 좀 부족했고 아쉬움도 많고 참담함을 이렇게 느끼는데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저희들이 뭐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 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조목조목 이렇게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해운 파산백서 연구는 그 파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집중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파산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좀 먼저 찾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또 찾아보고, 또 구조조정 또는 파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서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케마 역할을 끝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인 경기 악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 벌어진 경기 악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설득력이 좀 덜한 게 그 한진해운만 이렇게 그 파산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한 거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어떤 그 해운 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라고 해야 될지 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기능들이 제도적으로는 저는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지가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좀 감정의 문제고,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손들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이미 그 민계열의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조정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 당시 해양수산부가 백방으로 뛰도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제도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정부의 어떤 해운산업 육성이나 발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도 저는 부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부적 요인 하나 더 붙일 것은 해운에 대해서 그 채권당, 언론, 국민 등 사회적 인식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인의 어떤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해운의 어떤 무역 지원 기능이라든지 기업에서의 어떤 SCM에서 해운이 갖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을 그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 채권단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정책적인 문제로서 해운과 조선의 어떤 상생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물론 이런 사기업에서도 안 됐지만은 어떤 큰 그림에서의 어떤 해운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도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금융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해운 기업을 위한 선박 금융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큰 자산을 잃고 해양진흥공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어떤 수업료를 엄청나게 낸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원인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한정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했는데, 영업의 문제인가 경영의 문제로 본다라면 저는 경영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영업의 문제라기보다 경영의 문제로 생각되고, 먼저 그 해운시장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그 해운시장 전망이나 분석에 대한 실수나 오판이 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그 이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조선, 중고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당시에 수익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사선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독일 기업과 비교를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 기업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나중에 금융부담까지 도와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금융이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도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이 260% 이때 이자 비용이 2,500억이. 근데 2012년에 690% 이자 갈 때 3,600억이 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도 3,700억 돼요. 3,800억 되고 한 해 4,000억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할머니가 거의 학교를 못 다닌 분이지만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은 잠을 자도 빚은 잠을 자지 않는다. 빚 내고 못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눈덩이 같은 그 이자 비용. 근데 영업에 대한 적자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많았어요. 이 부분은 지금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문제를 여러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직간에 의한 의사결정, 과학적인 경영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와 운항의 미분리, 이에 따라서 소유 리스크, 운항 리스크를 다 한꺼번에 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해운 유조의 수입 부족, 이는 85, 90% 한정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악화 때 다른 수익 소스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모노 리스크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 경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너가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지금 그 해운이 우리는 그 민간 기업이면서도 우리가 공기업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너가 그만둔다라 하고 재투자도 안 했을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 한국에서 한진해운이 재발할 수는 뭐 이 큰 기업이 없지만 재발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역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외형 위주의 성장 전략이 세계 5대 해운 강국, 업계 1위, 세계 5위 이런 부들이 실속 없는 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위기를 모면해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가 들어갈 때 파산의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다 사후적인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이 상당히 부실했을 때만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고 평상시에 약간 부족한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는 시그널을 나타나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냥 대진공 산업은행 해수부 정도 이야기하지 우리는 주변에서 잘 될까 우려 정도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못하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파산의 미국과 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그 연방 파산법에 의해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회생 위주의 어떤 챕터 11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연방은행에서는 특별 유동성 및 대출 공급 장치를 통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살렸고 DIP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조정 그 자금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이 당시에 무담보 대출을 국채은행이 아니라 그 민간금융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것도 우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파산 절차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은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식도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제가 STX와 현대상선과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을 4개를 다 비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좀 놀랐던 거는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 스테이 오더에 대해서 사전에 다 준비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거 비밀인가요? 말하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BBCH 선박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BBCH 선박의 선주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채권단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품 유럽체에까지 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들을 ST 페노션은 여러분의 법정 관리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했었어요. 근데 그 한진해운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그 채권단의 불신이라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해운기업에 대한 정부공사의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한종길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우연일치로 경영평가위원회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개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경영평가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해운기업 파산에 대비해서 해수부가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이 어려졌을 때 해수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도 없었고 한진해운 파산 법정 관리 들어간 이틀 후에 중소기업청이 4천억을 가지고 호딩을 돕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은 정부 돈인데 보증금이가 달라서 못 썼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해수부도 이런 기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법정 민간 해운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개입할 건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간섭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시중에 해운기업이 잘 될 때는 사기업이고 못 될 때는 공기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왔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관여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시스템화하지 않고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보다 기업의 사유재산까지 훨씬 큽니다. 돈 가진 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진해운이 아니라 어떤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보다는 채권단의 이해가 큰 게 한국의 현실이고 채권단이 이걸 죽인다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해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중요한 기업을 포스코 같은 중공영 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어려워지면은 그 눈 뜨고 망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최근단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 가진 사람의 이해를 반영을 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적인 구조조정 TF를 구성하도록 그 파산법 챕터 11에서 만들고 있고 여기에 그 최근단보다는 어떤 그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는 제2의 어떤 한진해운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힘들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마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시황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더 저희들이 그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해운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몇몇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개운 전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과거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운 전망을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해운에 대한 불명예 중에 하나가 R&D가 없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R&D를 안 하는 산업. 우리 KMI에서 해운 시향을 하면은 업종별로 컨테이너, 벌크, 탱커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표준적인 평균적인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맞춤형 그 경영 컨설팅 또는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기업과 매칭 펀드로 KMI가 그 재원이 무한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칭 펀드로 해서 기업과 KMI 또는 뭐 협회가 좀 일부 지원해 준다라면 매칭 펀드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대형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장 전망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수 기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 뭐 군대로 치면 소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법무팀에서. 또 아까 뭐 말씀 중에 한진해운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뭐 그때 그 당시에 현대상선 법무팀 직원들하고도 뭐 술을 먹으면서 네가 망하든 내가 망하든 뭐 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에 가게 되는 거고 회생 절차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고 또 한진해운이 뭐 불쑥 이렇게 회생 신청에 들어갔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불쑥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선사라는 그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지만 이 전기 선사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게 소문이 한진해운이 뭐 회생 절차를 준비한다는 소문만 났다는 순간 그 네트워크는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마 그런 측면을 뭐 제가 뭐 경청을 뭐 프로텍트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게 고려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통 들어가면 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 보통 뭐 일반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석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스테이 오다도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다 하고 회생 들어가면서 스테이 오다도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진해운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나고 30일 바로 회생 신청하라는 오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경진에서는 그런 상황을 최선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용선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도 그 팀을 맡고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그 뭐냐면 전기 용선 계약이 저한테 자꾸 결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IMF 이후에 아마 부채 비율을 하는 200%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박 도입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다른 방식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거죠. 뭐 벌크 영업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10년짜리 정기 용선 계약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뭐 3년 넘어가면 BBC나 BBC HP 형태로 선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기 용선 계약을 선택하는 거는 그 선복에 대한 어떤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건데 10년, 뭐 5년 이런 계약들은 전혀 탄력성을 부여하지는 못하죠.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점점 더 그 선박이 고속화되고 대형화되고 또 전략적 제휴는 강화되고 그런 전략적 제휴 자체도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굉장히 그 숨가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박을 확보할 방법은 없고 경쟁은 해야 되니까 아까 그 얼라이언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적정의 비슷한 수준의 선박량은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선은 못 가져오니까 금융이 안 되니까 부채 비율 때문에 그 비싼 용선료를 주고 그걸 5년씩 10년씩 이렇게 가는 무리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그때 이제 조양호 회장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업무 보고 때 이제 배석됐습니다만은 용선 영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죠. 근데 그 이후에는 용선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자산 매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저한테 올라오는 결제는 물론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제가 결제하는 그 계약서가 됐나 안 됐나를 제가 이제 보는 건데 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터미널이 하나씩 팔려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형회사들도 벌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다 사라진 그 회사들 지금 남아 있는 회사도 다 거의 비슷한 상황들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어떤 획일적인 어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게 전체 물류 산업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알게 됐습니다만은 물론 뭐 경영상의 잘못은 별도로 하고요. 그런 문제가 아마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정부든 해운회사든 그런 시장 상황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무리한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몇 가지 저는 뭐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김인영 교수님 요 관련해 가지고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한민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제 뭐 거기 있으면서 스테이 오다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라이언스 계약서도 보고 했지만 그 뭐 라이언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조항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영국에서 뭐 집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인정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문제는 컨테이너 선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생 들어가는 순간 컨테이너 선사는 다 무너집니다. 그 일순간에 한진해운도 그렇고 옛날에 조영도 그렇고 이게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역입니다. 네트워크란 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물론 뭐 벌크라면 얼라이언스 있을 수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적어도 전기선 선사에 얼라이언스가 관련되어 있는 한은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BBC, HP 관련해서인데 아마 한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선사에서 BBC, HP로 가져오면 뭐 안정적인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을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면서 소유권을 이제 다 일종의 활부금을 갚는 거죠, 그죠? 활부금을 갚는 건데 그 금융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죠, 그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선사하고 삼자와의 채권 채무는 그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채권 채무 관계로 가지고 배타적이고 대서적 효력을 갖는 소유권에다가 이걸 같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셔가지고 아마 요 선박 가압류 문제는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김 교수님 요 수정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문제, 이 소유권에 대한 그를 어떻게 양해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갈 건지 어쨌든 소유권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1%를 지분을 갖고 있다고 소유권은 소유권인 거고 채권은 채권인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BBC, HB도 BBC 오너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SPC를 만드는 거는 내가 안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어떤 공격을 누가 어떤 상태에 있던 그 채무자인 BBC 차트라가 어떤 상태, 안 좋은 재정적 상태에 취하더라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BBC 상에 저당권도 설정하고 SPC를 만들고 이게 금융의 일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부정해버리면 금융 자체가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해운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대주담도 자금 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해운산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위험성을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건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 오다 이거 관련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회생 들어가고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하고 주요 몇 개 이제 주로 이제 허브 포트가 되겠죠, 그죠? 몇 개 포트에 대해서만 스테이 오다를 신청하고 또 그 중에서도 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각 나라에 다 다른 법제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우선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법률을 하더라도 적용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우리가 입법을 해가지고 국내법으로서 이거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지 이미 모델러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모델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 연구가 조금 더 있어주면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가 주줄주줄 많이 되는데 아무튼 뭐 한진해운을 제가 이제 뭐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된 입장에서 좀 가슴도 아프고 아무튼 뭐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서 뭐 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공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그 국민적인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요즘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물류 쪽 이렇게 하다 보면 한진해운 계속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그때 볼 때마다 좀 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마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살림 잘 챙겨주시고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